네, 안녕하세요. 테네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입니다. 남자들 5명, 청년 5명이 왔는데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마시면서, 그것도 허브차를 마시면서 그 카드 놀이를 하더라고요. 포커 게임이 아니라 무슨 새로운 규칙을 무슨 보드 게임처럼 하는 카드 놀이를 하더라고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청년 5명이서 술 안 먹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5명의 아줌마들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전직 은행 직원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떤 디지털화가 되지 못한 세대, 인드라도 약간 그런 성향이거든요. 디지털 되지 못한 성향 세대들을 수기로 전산 작업에 애를 먹여가지고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의 애로 사항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인데 술 드시고. 윤여리님 어서오세요. 이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12시 안에 끝내고요. 그리고 이제 안내를 드릴게, 이제 내일부터는 자정이잖아요. 자정에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11시에 끝나는 경우, 손님이 있는데도 인드라가 그냥 방송하려고 일찍 끝나는 것도 있죠. 어쨌든 간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오후 11시에 시작하는 예가 아주 드물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자정에는 방송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인드라 건강상도 안 좋더라고요. 저녁 심야에 하게 되면 밤을 새는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음날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술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생각에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이제 방송을 낮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2시쯤에 11시도 가능하면 하고 싶은데 현재 무리인 것 같고, 어쨌든 12시나 1시는 좀 너무 이제 되고요. 요즘 커피 손님이 요즘 약간 늘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일회용품을 취급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테이크아웃이 안 되는데 그냥 머그잔에 파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주변에 커피점이 되게 많아요. 인드라 가게 옆에. 근데 지금 일회용품 사용의 혼란 때문에 지금 좀 커피 가게들이 약간 혼란이 와 있어요. 대다수의 커피 가게들은 이제 테이크아웃이잖아요. 그런 면들에 있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려고 일찍 나오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낮에 방송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요. 어쨌든 공지하겠습니다. 16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524회 4월 3일 524회 성렬형 경제책사 김소영, 영구 한미 통화 수합론, 신인균 용산 이전, 슈퍼 미소녀 후쿠야마, VOA 워싱턴 톡, 쌍용, 모건 스탠리, 골드만 국제경제 2분기 전망. 이 자유아시아 방송 워싱턴 톡 그거를 내가 이렇게 올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렇게 캡처해놓고 그걸 안 올려서 깜빡하고. 오늘 뭐 이렇게 인드라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워싱턴 톡 김영교 기자 앵커, 인드라가 애청자잖아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뭐 두 분 다 좋아하시는, 이번 출연하신 분들 다 인드라가 맥락을 잡고 있으니까 이번만 넘어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칼부터님 어서오세요. F님 어서오세요. 이번만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방송 끝나고 여기다 사진 하나 올릴게요. 자, 경제책사 김소영, 영구 한미 통화 수합론,
신인 아까는 수압, 여기는 수압, 네. 수압이나 수압나. 네. 신인군 용산 이전 팩트 체크. 슈퍼미소녀 후쿠야마, 네. 프랜시스 후쿠야마. 푸틴 예언 터키 드론. 추경호 최상목 미국체. 쌍용 한덕수 김진짜 방현철 골드만 모건스탠리 시대정신. 이런 제목입니다. 아유, 녹차 한잔 마셔야겠네요. 자꾸 속이 이렇게 울렁거리지. 경제책사 김소영 이름만 듣고서 여성인 줄 알았는데요. 반전이 있네요. 네. 자타가 인정한 한국 최고 경제이론가이자 실전 경제책사 신현성에 이어서 간만에 드는 경제책사인데요. 기대해도 될까요? 네. 그 아무나한테 경제책사라는 말 표현 안 쓰거든요. 한국에서 경제책사 이 정도의 어떤 네임드를 거론할 정도면요, 언론에서 경제책사 이러면은 뭐 전두환 정부 때 있었죠, 갑자기. 신자유주의 전도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때는 오연철, 그다음에 전두환 정부 때는 그 신자유주의 전도사 누구더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신현성.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지간해서 이렇게 그 네임들을 잘 안 붙여요. 근데 김소영 이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교수에게 이런 경제책사라는 네임들을 붙인다는 거는 뭔가 의미가 있다. 뭔가 김소영이 큰일을 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언론이 아무에게나 경제책사라는 말을 붙지 않는다. 신현성, 오원철, 또 누구야 갑자기, 그 전두환 정부 때 경제수석, 그 아웅산 테러 때 돌아가신 양반, 누구죠? 힘들어가. 녹차 물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네. 아무튼 맞아요. 김재익 테네님, 김재익 맞습니다. 김재익 아웅산 테러 때 아깝게 승복하신 분이죠. 이렇게 경제책사라는 표현을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인드라가 입장에서 우리 김소영 서울대 교수님에게 뭘 기대해야 되나 하고 김소영 교수에 대해서 쫙 이력을 검토했죠. 예일대, 서울대 당연히 나왔고, 예일대 박사, 루비니 밑에서 하겠다. 근데 미국에서 그 교수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유럽은 중요합니다. 유럽은 그 도제 양식이 아직도 지배적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박사학위 받는 경우에는 그 교수의 영향력이 매우 커요. 거의 권위적이고, 유럽의 교수들은 권위적이에요. 아무한테나 박사학위 못 줍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박사학위 못 받았잖아. 이에 비해서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제도적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서의, 제가 듣기로는 상대적으로 역시 미국에서도 교수의 권위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김소영 변호사, 김소영 그 서울대 교수가 경제학부 경제학부 부원장 이런 그 다음에 한국경제학회 사무총장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이러한 그냥 보통 교수들이 연구 교수가 있고 강의 교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김소영 스타일의 관료형, 이러한 어떤 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소영 교수가 신현정 교수하고 유사한 라벨이다. 신현성 교수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은지는 현재로서 인들아는 김소영 교수를 모르니까 신현성 교수가 원탑이지만 어쨌든 신현성 교수하고 유사한 스타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 교수 출신이 이런 경제 무슨 뭐 청와대 비서관 맡는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이 현장을 모르고 그냥 탁상 공론, 이 연구만 하다 보니까, 강의하고 연구만 하다 보니까 이상적인 것만 쫓다 보니까 현실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정책 참사가 일어나는 게 되게 많아요. 정책 참사. 대표적인 문전비나 파시오 정권에서 정책 참사가 많이 일어났죠. 난림공사, 탁상공론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우려를 갈 수 있는데,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학교에서도 상당히 이런 어떤 경제학부 부위원장, 그 다음에 한국경제학회 사무총장 이런 걸 맡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좀 안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또 이제 BIS 국제결제은행, 그 다음에 대한상공회의소 하면은 지금까지 맡고 있는데 대한상공회의소는 최태원이잖아요.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문, 국제결제은행에서도 자문위원, 이렇게 보면은 김소영 이 경제책사가 그 인맥이나 어떤 나름대로 관료로서의 측면도 있고 또 교수로서의 측면,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춘 인재다. 일단 이렇게 이력만 봤을 때, 프로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연 신현성처럼 한국의 희망이 될 것인가, 한국 경제의 희망이 될 것인가, 미래 한국인의 희망이 될 것인가는 두고 봐야겠다. 무엇보다 인드라는 다른 거 하나 없이, 만약에 김소영 경제책사가 상시적 통화수합, 그러니까 상시적 한미 통화수합, 영구 한미 통화수합, 상시적 한미 통화수합이나 영구적 한미 통화수합 똑같은 말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해낸다면 김소영 경제책사가 이걸 해낸다면 인드라는 일단은 무조건 신현성 교수와 같은 반열에 일단 놓겠습니다. 한미 통화사업을 영구적인 걸로 바꾼다면 인드라가 평가가 신현성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업적만 생각한다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신현성 교수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의 어떤 논문을 살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신현성 교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있지만, 업적 면에서 만약에 김소영 경제책사가 이 영구적 한미 통화수합, 인드라 강조했죠. 한미 동맹에서 한미 혈맹으로 가고 싶다면 상시적 한미 통화수합, 영구적 한미 통화수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처럼, 미국과 일본의 상시적 한미 통화수합처럼 그걸 해낸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복이다. 성렬형의 업적이자 세계와 인드라가 성렬형 미션을 제시했잖아요. 박정희 정부는 산업화, 경제발전, 김대중 정부는 자유와 민주화, 저는 민주화라는 편을 안 좋아하니까 자유화, 그 다음에 성렬형은 세계화. 이 세계화 미션의 가장
경제적으로 적합한 어떤 업적이 바로 한국과 미국과 한국 간의 영구적 통화 수합이다. 지금은 한시적 통화 수합이죠. 종료가 됐고, 이러면은 한국은 더 이상 외환위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 외환위기 걱정합니까? 안 해요. 그처럼 영구적 한미 통화 수합을 하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외환위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거 없습니다. 문재인 파쇼 정권이 자기 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었다고 하는 구라를 치고 있는데,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게 구라인 걸 다 알아요. 문재인 파쇼 정권 때 무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 간의 상시적 통화 수합,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금융면에서 안정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신용관계가 확실하면, 설사 한국이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날지라도, 무역수지 적자가 날지라도 걱정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원하는 거의 전세계에서 쓰임새가 없으니까 루브라보다, 만약에 이와 같은 러시아 같은 상황이 되면 한국은 곧바로 러시아하고 비교할 바 없이 곧장 베네수엘라로 가게 되는 게 한국 원화의 신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항상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채권이나 금리 매길 때 가상금리가 붙는 거예요. 근데 달러하고 연동돼서 수합을 체결하면 어떻게 되죠? 가상금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상금리를 붙이지 않는 것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파쇼 정권, 잘 파쇼 정권 구라 좀 치지 마.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문재인 파쇼 정권. 그런 거 세뇌된 놈들도 마찬가지지. 두뇌가 어제 달 뒷면에다 맡겨왔니? 니네들 머리는 파충이야. 어떻게 견적이 안 나와? 견적이. 무식해가지고 자식들이. 무식하면 공부나 하지. 공부 열심히 하지. 맨날 하냐? 무식한 게 죄는 아니야. 공부하면 되니까 열심히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입만 열면 거짓말들 그냥. 하긴 그래놓고 거짓말 많이 하면 장관 시켜주고 그러니 뭐. 거짓말 많이 해주면 장관 시켜주고 뭐. 사기 많이 치면 대통령 후보도 되는 게 반쪽미당 사정이니 뭐.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네요. 이창용 총재는 통화수합부 체결 주체는 한국이니까 트네님이 아셔야 될 게, 한국은행장은 국유원이 임명하잖아요. 이때 이런 어떤 한국은행장,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장,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은 관료, 기익보다는 기익,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유지보수. 기존에,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이 딱 떨어지면, 미션이 내려오면 그것들을 잘 수행하는 분들이 한국은행 총재고, 금융위원장이고 경제부총리예요. 테네님은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김소영 경제책사는 어디냐면,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현송 그분이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라 경제 행정 쪽에 있었으면 신현송이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김소영 경제책사가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해서 이거를 제도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입안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 정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기존의 경제 관료들에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인들하게 강조 드리는 겁니다. 테네님,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이거를 기존의 행정부에서 기대하시면 안 돼. 혼선을 주지 그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예? 용산 이전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은, 예, 기존의 청와대, 그러니까 청와대 대신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그냥 용산 할게. 용산, 용산에서 처리할 문제예요. 예, 김성희 변호사도 용산에 있고, 예, 용산 이전 문제도 용산에서 처리할 문제지 기존의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테니? 가쿠토님, 넥스트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일본 달러당 300엔까지 올리면서 30년간 미뤘던 구조조정, 우리는 일본 대신 잃어버린 30년, 우린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일본 구조조정 후 중국 대신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조업의 미래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제조업에 대해서 여전히 향후 20년 동안은 중요하지만, 예, 글쎄요, 일본이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감내했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식이 아주 독특한 모델이에요. 다른 나라가 흉내내기가 어려운 어떤 모델로 가고 있는데, 예, 한국은 그런 모델, 일본식 모델로 갈 수도 없고, 예, 한국만의 또 모델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문제가 아니죠. IT 바이오가 문제입니다. IT 바이오를 서서히 78%로 끌어올려야 된다니. 말하자면, 예, 내연차 자동차에 우리는 신경 써야 되지만 그보다는 78% 전기차에 신경 써야 되는 것처럼, 예, 제조업 위주로 가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발상의 전환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로 돼 있습니다. 각톤이 일본은 기본 인프라가 있건 없건 간에 IT 바이오 시대로 가게 되면 양자산업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 인드라가 이렇게 한마디만 할게요. 일본이, 예, 양자산업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예, 저런 인프라 다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그냥 다 지금 일본의 시골처럼 그 인프라다가 쓰레기가 되고 말아요. 지금 일본의 지방에 깔려있던 인프라들이 다 어떻게 되고 폐허가 되잖아요. 방치되고 있다고요. 이번에 바이든 형이 미국의 새로운 인프라를 쫙 깔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도 대대적인 그런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겁니다. IT 바이오. 예. 그 기존에 어떤 무슨 뭐 인프라가 있잖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점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년 동안 일본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가격 측면에서 지금도 일본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물가 안정, 임금 안정 정책을 일본이 톡톡하게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냐? 이건 알 수가 없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어. 일본이 인정해야 되지만, 이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일본만의 방식이고, 인드라 볼 때는 2030년 지나면 일본의 정책도 어떤 식으로든, 네, 문제가 크게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이 정책을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드라도 뭐 이렇게 섣불리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혹은 지진 같은 사건이 나가지고 오히려 일본에게 어떻게 보면 지진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후쿠시마 사태로 이때 손정희가 같은 애들이 뭐 재개발한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자민당 그 의원도, 예, 저 어떻게 보면 지진이 일본이 하지 못한 구조조정을 다시금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지금 일본은 내부적으로는 결국 구조조정이 할 수가 없는 나라인데, 만약에 지진 같은 것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지역을 싹쓸이 하잖아? 그럼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에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일본은 어차피 기초통화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장을 새롭게 깔면 되거든요.
IT 바이오 인프라를 깔면 되는데, 근데 그러한 어떤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있지 않는 한 일본은 향후 10년 버티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10년까지는 버티겠지만 10년 뒤 2030년대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지는 게 한계가 있다가, 한계가 지금 더 싸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일본은. 예.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예, 일본이 기축통화를 포기하면 가쿠토님 같은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고, 예, 보조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 보조 기축통화의 지위를 엔화가 유지하는 한 가쿠토님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엔화는 유지돼야 돼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가쿠토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 보조 그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이, 예,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상상하기가 힘들다. 지금 보조 기축통화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한화가 무섭게 지금 중국의 노동자 임금이 무섭게 치솟아 오르는 이유가, 예, 보조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일본은 관성의 법칙을 굉장히 중시한다. 하던 대로 가는 거, 급격한 변화를 절대로 바라는 스타일들이 아닙니다. 일본은, 예, 하던 대로 하는 거를 되게 중시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엄청난 충격, 예, 1850년대 그 흑선 출현, 지진, 관동 대지진,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외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본은 그런 것은 없다, 기대하지 말자, 이런 그런 시나리오는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니요, 한국은 한국만의 길을 간다, 이거 보시면 돼요. 한국은 한국만의 길이 있어요. 좀 달라. 일본, 그러니까 자꾸 이제 각도님은 일본은 보편적 모델로 자꾸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일본만의 모델이지 전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없고, 한국 역시도 한국만의 모델로 가야 돼요. 그건, 예, 좀 더, 예,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예, 중요한 건 한미 통화 사업입니다. 일단은 가쿠토님 얘기는, 예, 전제가 되는 게 한국은 외환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뭘 하든 한국의 원화가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면, 그 어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국의 경제 압력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가 있다. 현재는 굉장히, 예, 입장에서는 한국 원화가 워낙, 한국 무역대국 12위권이지만 한국 원화의 위치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중국이 경제를 빌미로 협박을 할 때, 사드 때 한한령 같은 그런 협박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죠? 일본은 중국이 뭐라고 해도 딱 버티는데, 한국은 버티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 규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일본은, 예, 미일 통화 수합이 돼 있고 한국은 미일 통화 수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자신감 부족에서 신용 불안이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중국이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한국은 끄떡없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예? 우크라이나가 나토 동맹국이라면 푸틴이 침략할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예, 침략할 수가 없어요. 예, 한국은 한미 동맹국가죠. 그것이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라면, 경제 안보적 측면에선 바로 한미 통화 수합이다. 상시적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되어 있다면 중국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 건덕지가 확률이 훨씬 더 사라지고 약화된다.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신 있게 인드라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꾸트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이 문제가 선행되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결한 다음에 한국만의 어떠한 경제 발전 어떤 모델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일본과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일본은 일본의 길을 가는 거고 한국은 한국의 길을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은 상시적 한미일 통화수합 국가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여성분인 줄 알았더니 남성분이시고, 한시 개입 내역 공개하더라도 최소화하라.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김소영 교수님의 얘기죠. 그래서 이때가 아마 트럼프가 막 협박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측의 어떤 요구사항을 서로 윈윈하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 좋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간을 잘 내서 우리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다! 우리 성렬형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핵심은 경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한미 안보도 한미동맹도 경제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말처럼 상시적 한미통합 수합을 해낸다면 무엇이 걱정할 게 있습니까? 반쪽 정은이 아무리 핵미사일 쏴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쪽 정은이 ICBM 미사일 쏘면 우리는 한미 통화 수합으로 맞서면 됩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 추경호, 최상목 이런 사람들이 경제부총리 관료들이죠. 추경호 이분이 지역구가 달성군이네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있는 달성군, 대구 달성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최상목 때문에 우리 태네님께서 약간 삐지셨나? 이 최상목이 보니까 농협대학교 총장이네요. 이 농협 이렇게 이건 사생활하고 문제에서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태네님.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소영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태님, 윤카께서는 클린턴 과셨군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 작전주 호구 신세, 이낙연 SM이요, 이재명 쌍방울.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 SM이나 이 쌍방울 광림차, 인드라가 쌍방울 광림차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죠. 얘는 SM이나 이 쌍방울의 의도는 뭐냐? 작전이다. 얘가 주가로 장난치기 위해서 한 거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SM그룹이나 이낙연의 SM그룹이나 이수만 아닙니다. 이거 SM은 이낙연의 SM그룹이에요. 또 쌍방울은 뭐죠? 이재명의 쌍방울이죠. 국제파, 전주 마피아 국제파. 연결이 되죠. 쌍방울. 그 이상은 저쪽 법정 투쟁 특검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드라가 말을 아끼고요. 중요한 거는 이재명 쌍방울 광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명 인기보다는 인드라 생각에는 작전주로서의 역할이다.
예, 이거는 쌍용은요 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쌍용의 그 에디슨이 잘못 발 담갔다가 예, 수백억을 묶여 있잖아. 예, 이게 말하자면 쌍용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채무자예요. 예, 빚덩이가 그러니까 밑덩이가 작으면 예, 채무자보다 채권자가 갑이거든요. 예, 근데 빚덩이가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채무자는 더 이상 을이 아니에요. 갑이에요. 지금 쌍용차라는 것은 이 채무자는 예, 갑이에요. 갑. 예? 완전히 대한민국 경제를 가지고서 내가 망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애들이라고. 대마불사가 아니지만 대마불사인 양. 전 망해도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쌍용차 이거 점을 분명히 해요. 대마불사 아니다. 망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쌍용차 관련 그 노사 문제에 있어서 어떤 고용 안정면은 굉장히 중시하지만 말이죠. 네, 분명히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이 이재명의 쌍방울이나 이낙연의 SM이 이런 쌍용차를 정말로 전기차 회사로 만들고 무슨 비전을 가지고서 접근하느냐? 인드라 때는 전혀 아니다. 이거 길어야 일주일 내지 2주 작전이다. 작전 세력, 이 광림차가 이게 대단한 작전주거든. SM그룹도 이게 작전주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마지막 설거지를 위해서 제가 볼 때 SM그룹도 이거 쌍용차 접근해가지고 며칠간 재미보던 보다가 폭락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금도 쌍방울 광림차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한 일주일 작전 세력들이 좀 주가 올린 다음에 와전됐다 뭐 이런 식으로 뒤로 싹 빠질 거다. 쌍용차 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로연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우바연님 어서오세요. 대선 때 쓴 돈 거두고 싶나 봅니다. 설거지예요. 여러분 함부로 쌍용차 접근하지 마시고요. 광림차 접근하지 마세요. 크게 후회합니다. 작전주예요. 확실한 작전주. 이거 그리고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쌍방울 광림차 이거 지게차 같은 인드라가 기어학과 났잖아. 그래서 광림차 얘가 내가 어제 뭐 특장차 같은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광림차는 쌍방울에 인수되기 전에도 한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회사예요. 그래서 무슨 광림차 거기도 차 만든다니까 쌍용차도 차 만들고 아시죠? 이거는 완전히 쿠쿠밥솥이 무슨 삼성전자 인수한다는 꼴이니 할 말이 돼. 쿠쿠밥솥 회사가 삼성전자 인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나? 웃고 넘어가는 거지 뭐. 아무리 쿠쿠밥솥이 좋다 하지만.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쿠쿠밥솥에 대해서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쿠쿠밥솥 좋아요. 인드라 집에도 쓰는 밥솥이 쿠쿠밥솥입니다. 비율을 약간 잘못 들었네. 죄송하고. 자, 그 다음에 왜 거들떠도 안 보냐?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분은 이제 순전히 경제적인 논리, 자동차 매니아로서의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현대차는 하면 안 되죠. 현대차가 쌍용까지 먹으면 진짜 독점이 되니까 쌍용차 덕분에 삼성 르노 덕분에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게 현대차인데, 현대 기아차인데, 어떻게 보면 현대가 기아차 먹은 것만도 독점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고요. 근데 인드라는 독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드라가 민감하잖아요. 금산분리는 이거는 악법이기 때문에 당장 철폐돼야 된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금산분리 이렇게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사실상 이렇게 강조해서 금산분리는 폐지돼야 된다. 10년 전부터 주장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은산분리다 해가지고 인터넷 은행 나온 거고, 네이버 카카오로 그 삼성이 은행업에 진출해야 된다. 삼성 현대가 SK가 이렇게 인드라 강조하잖아요. 금산분리가 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독점은 인드라가 굉장히 민감하고 이건 유지돼야 됩니다. 독점 방지.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차는 되면 안 되고, 삼성은 당연히 안 하죠. 쌍용차. 돈 많아도 삼성이 쌍용차 안 합니다. 삼성과 LG가 하면 차라리 새롭게, 지금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새롭게 만듭니다. 삼성과 LG가 전기차 쪽으로 가면 아예 그냥 자기들이 새롭게 다 공장 만들고 그러지, 굳이 요 상용차 빚더미 이 부채회사 인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듯이 쌍용차와 그 협력업체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전기차 시대로 어떠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아까 인드라 가게에 왔던 그 은행 직원들이나 인드라나 그런 분들처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요.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처럼 전기차 이쪽으로 생각이 하겠지. 그분들도 당장 급하니까. 근데 그게 이 지금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 분들 대다수가 나이가 다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아무리 젊어도 40대고 50대 60대 이분들이에요. 협력업체 분들이. 이분들이 뭐 새롭게 뭘 다시 공부해. 어렵지. 이 나타샤도 지금 여태까지 애니메이터가 디지털로 안 하고 손으로 다 했는데,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도 다 디지털화 해요. 그래가지고 나타샤가 진짜 요즘 힘들어요. 왜냐면 다시 디지털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턴 급여를 3, 40년 경력사원인데 인턴 월급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속 지금 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감도 없는 데다가, 일감이 있다고는 제일 복잡하고 그냥 그런 것만 하니까 수입이 없어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아. 이게 바로 지금 인드라 같은 50대, 아직 디지털 끝세대, 인드라가 디지털 첫 세대이기도 하지만 286, 386 시대잖아요. 인드라가 시작한 PC 최초로 한국에 개인 컴퓨터가 대학교 시절부터 다루던 세대가 인드라 세대거든요. 근데 첫 세대이자 전자오락 세대. 인드라가 전자오락으로 고등학교 때 유기장학 당했잖아요. 그런 어떤 1세대인데, 이 1세대가 그런 어떤 디지털에 능숙한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 디지털 맹의 시대, 디지털 맹이라고요. 인드라 세대가 디지털 맹 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금 협력업체 같은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힘들어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겁니다. 이분들 다 껴안고 그 전기차 나가는 방법은 없어요. 10년 전, 20년 전 인드라 전기차 음모론 등장했을 때 강조했잖아. 전기차는 금방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왜냐, 이렇게 전기차를 하게 되면 2만 개의 부품들이 대부분 사라진다. 그럼 그 사람들, 그 부품 만들던 사람들이 다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런 위험 때문에 전기차가 여태까지 미뤄진 거고, 하이브리드 나온 배경도 그런 일이다 라고 인드라가 10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전기차 음모론에 대해서. 그런 거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님, 인드라님이 시나리오 쓰고 나타샤님이 그림 그려서 웹툰 연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요, 나타샤가 어느 날 갑자기 인드라한테 저기 아이패드 사달라고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유튜브에서 무슨 또 글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림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천만 부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거 해보고 싶대요. 그래 해봐라 했더니, 이 나타샤는 맨날 이게 아이디어가 많은 스타일이야. 나타샤 뭐 항상 시도하는데 이렇게 그래요. 맨날 뭐 하여튼 끊임없이 뭔가 책 사가지고 공부해. 항상 공부해요.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항상 공부합니다. 예, 예.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요.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일본의 레이싱걸, 예, 모토쇼, 오토바이죠 주로. 예, 오토바이 빠른 거. 아니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인드라가 이 오토바이 이걸 했더니 인드라 가게 앞에 웬 오토바이가, 세련된 오토바이, 아무리 봐도 일제로 보이는 그런 오토바이가 한 대가 딱 있어요. 못 보던 오토바이 누가 여기다 놨어. 아까 보니까. 예, 인드라 오토바이 얘기하니까. 예, 일본 만화에서 보는 어떤 오토바이. 자, 저 오토바이도 지금은 차에서만 그렇게 전기차 바람이 부는데, 이 오토바이마저도 이제 전기차 시대로 접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예, 오토바이도. 예, 그렇죠. 예, 오히려 시내에서 오토바이는 장거리 주행보다는 이런 시내 주행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배달. 예, 이러면 오히려 전기차 어떤 미션하고 더 과제하고 더 만나는 게 많잖아요. 전기차가 뭡니까? 시내 중심의, 장거리보다 전기차는 시내 중심, 출퇴근용.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배달용 오토바이, 예, 전기차, 이런 것들. 오토바이가 아니라 레이싱 모델이 핵심인데 번지수 잘못 잡은 거. 하여튼 일본의 레이싱 모델은 섹시미보다 귀여움을 강조한다. 무바연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유튜버 안 하고 있어. 아, 맞아, 무바연님. 그러고 보니까 나타샤하고 똑같네. 예? 무바연님도 한참 막 그 유튜버 생활 시작하려고 많이 구상했잖아요. 예. 나타샤도 한 1년 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무바연님, 제가 유튜브 시작한 다음에 인드라가 유튜브 하는 거 보고서, 예, 나타샤도 생각했고, 그리고 무바연님도 그때 인드라가 방송 시작한 다음에 했잖아. 보니까 나타샤하고 무바연님이 거의 같은 시기네. 예. 아니, 나타샤도 딱 그때 시기예요. 인드라가 막 그 유튜브 방송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2년 전이죠. 그저 뭐야, 사이즈 페럼 이전 시기니까. 예, 사이즈 페럼이 2019년부터 2020년인가? 예, 생겼잖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 한덕수가 뽑힌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말로는 이제 경제가 우선이다 이렇게 하지만, 한덕수의 이력을 보면, 이거 총리라는 것은요, 여태까지 인선 과정 역대 정부를 보면 그 지역 안배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 안배. 그래서 이번에 성렬형은, 예, 한덕수를 택함으로써, 예, 이런 어떤 지역화, 예, 왜냐하면 한덕수가 김대중 반쪽 노면 이명박 정부, 새 정부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를 총리로 하면 상당히 국민통합 상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바연님, 이제 하려니 갈비뼈 골절? 사회집회는 오지 말래요. 야, 그쵸. 자, 그렇습니다. 인드라는 뭔가 저지르잖아요. 아침에 구상하면은 저녁쯤에 저질러요. 일단. 시작하고 봐.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채널 A죠. 부동산 정치의 말로. 그래서 다주택자 투기권 몰더니
요즘 뭐 집주인도 국민이다. 뭐 인드라 저 지역 국회의원도 반쪽미당 그 한정혜라고 있거든요. 이 한정혜가 강서구의 국회의원인데 얘가 뭔가 좀 반쪽미당에서 하는 일도 없는데 무슨 귀족 대접을 받아요. 얘가 은근히 한정혜 얘가 하여튼간에 이 얘가 뭐 종부세 인하 반쪽미당답지 않은 그런 종부세 인하 뭐 이런 걸 내고 있고 집값 내린다. 저 세금 내린다. 이거를 막 플래카드 걸고 있어.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이제는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어떤 재명이가 문전비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잖아요. 어쨌든 인드라가 재명이를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정책적인 면에서 이렇게 이재명이가 부동산 정책에 과감한 전향을 이렇게 초당적으로 인드라 주장이나 국힘당 주장과 유사한 것을 한다는 것, 저는 평가한다 이거죠. 물론 부동산 정책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더 이상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반쪽 민주당이 정권 잡는다고 국힘당이 정부 잡는다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조변 섞기 하지 말고 초당적으로 해야 될 세 가지 정책을 이렇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외교 안보 정책, 대북 정책, 한미 동맹 정책, 외교 안보 동맹 정책에 관해서는 미국 조야처럼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재명의 안보를 담당했던 위성락, 그게 계속 위성락이 계속 이재명의 외교 안보 통으로 있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성락이 있는 한 어쨌든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드라가 반쪽미당이 자유파쇼 정당에서 문전비 자유파쇼 정당에서 자유좌파 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외교 안보 면에서 이제는 위성락 같은 실용주의, 위성락이 실용주의 얘기했거든요. 그 위성락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의 어떤 초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당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외교 안보 정책에서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큰 틀에서는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강조했죠. 그런 게 선진국이다. 어떤 선진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아주 드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교육정책이다. 교육정책이 더 이상 정권 바뀌면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러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제 여야가 이제 더 이상 그 반쪽미당의 자유파쇼 정책을 파행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멀리해야 된다. 이제 재명이가 이 교육 정책에서는 이게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문제가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에 자유파쇼 민원연과 자유파쇼 정교조가 이 두 개가 악질적인 인드라부터 자유파쇼 집단이기 때문에 이 입김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 이건 기대하기가 힘들다. 계속 이 자유파쇼들은 한국의 교육 정책이 계속 개판 5분 직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애들입니다. 절대로 자유파쇼 정교조들은 한국 교육 발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되죠? 자기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한국의 자유파쇼 정교조 세력은 한국 교육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육의 퇴행을 원해요. 그래야지 한국의 청년들이 뇌가 썩어가지고 종북파가 되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권력을 발족 정원이나 반미 아베페에게, 맹꽁 C8에게 바쳐줘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해야 되는데 교육이 제대로 되면 대한민국이 망합니까? 안 망하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청년들이 깨어나가지고 그러면 좌익파쇼 정교조가 설 자리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야 돼요. 한국 교육판을 개판 5분 직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교육을 완전 때려 부셔야 되는 게 정교조의 좌익파쇼 정교조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그 자기네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전비 지지에도 반쪽놈의 지지에도 담임교사가 정교조 이기를 바라지 않는 거죠.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정교조 명단도 정교조에 누가 소속되어 있는가 명단도 발표 안 하는 거고. 민들아 겪어봐서 아는데요. 담임이 정교조 교사면요, 그 학생의 창의력은 망가져요. 우리 아들들이 정교사 아들 때문에, 저 정교사 교사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 정교사 교사 그만두고 정신병원 갔다 오더라고. 아, 사이코야. 하필이면 또 사이코 걸렸어. 정신병원 갔습니다. 그 교사. 교사 그 꼬모들한테 원성 굉장히 쌓였다가 다른 학교로 갔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저 어떻게 돼가지고 돼가지고 애가 정신병원 갔대요. 하여튼 학을 뗐어 내가. 정교조. 애들이 다 그냥 정신병자가 된다니까. 정교조 교사 밑에 있으면. 인원고 보세요. 인원고.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나갔네.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무바연님 벚꽃 구경 가야 하는데 훈이에어님 어서오세요. 형님 대깨틀딱 정숙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어떻게 생각해요? 생각하고 마셔서 관심이 없어. 대깨틀딱 정숙. 인들아 이거 4.15 부정선거 이거 누구 책임이야? 대깨틀딱 정숙 책임이라고 인들아 얘기했잖아. 이게 4.15 부정선거는 국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뭐야 저 이방카, 데크트딱 정숙, 그 다음에 아베 부인, 이 세 명이 좀 책임져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데크트딱 정숙. 저는 4.15 부정선거 책임을 저 누구야 그 무슨 양정철 이따위로 걔네들한테 책임을 안 묻잖아. 이들아는 데크트딱 정숙에게 묻습니다. 이들아는. 생각하지. 데크트딱 정숙이야 뭐 그냥 문전비 특검으로 퉁쳐가지고 같이 가야지. 데크트작 정숙만 따로 하면 안 된다. 아니까 훈이에어님 어저께 방송 못 보셨나 본데 한마디만 할게요. 어저께 방송 다시 보시고 인들한 얘기할게요. 저는 옷에 관심이 없어요. TV조선 출처가 TV조선을 JTBC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기 때문에 언론으로 인정 안 해요. TV조선이나 JTBC나 찌라시로 보기 때문에 그쪽 출처가 그쪽인 어떤 이슈는 관심이 없어요. 인들한테는. 아셨죠? 저는 데크트딱 정숙의 옷보다 그냥 오히려 굳이 그렇게 가면 문다의 어떤 이스타항공이 더 관심이 있다. 문전비 특검으로 가야 된다. 문전비 일가 특검. 정숙이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문다의 문준영, 문전비, 데크트딱 정숙 이 문전비 일가에 대한 전체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문전비 일가 전체에 대한 특검이 진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본질을 회를 수 있다. 온로비 이런 게 잘못하면은 이게 저쪽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TV조선의 의도를 약간 의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커다란 덩치 이스탄불 같은 커다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옷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정당방위를 주려는 면죄부를 주려는 어떤 뭔가 게 아니냐 의심할 정도로 저는 TV조선은 안 믿어요. 저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 때 이제 이거는 뭐냐면 3개월 2년 10년 지난번에 이 채권에 대해서 말하면 이게 쉽게 무슨 장단기 금리 역전 뭐 이런 거 이거를 뭐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 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다른 데서 이렇게 동영상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3개월, 2년, 3년은 뭐다? 이거는 그냥 예금 금리다. 적금 금리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10년, 30년 이건 뭐다? 예, 이거는 대출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쉽게 그냥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3개월, 2년, 3년은 그냥 적금금리, 예금금리. 예, 10년, 30년, 50년, 100년은 뭐냐? 대출금리다.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금금리가 높고 대출금리 낮으면 은행이 망하겠죠. 그래서 양장기 금리가 역전되면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이제 장단기 금리. 그리고 이제 데이터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불황이 온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된 건데 이제 지금 뭐 단테나 다른 사람 얘기가 뭐냐? 과거와 달리 이제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다. 첫 번째는 뭐냐? 이젠 2년, 3년물이 아니라 3개월을 봐야 된다. 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문제가 아니라 장단기 금리 역전이 왜 일어났는가? 무슨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다. 단순히 장단기 금리 역전이 현상이 있다고 해서 불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부점에 대해서 인드라만의 구본론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과거 이제 인드라가 이제 재고순환 지표, 재고순환 금리 이런 얘기했을 때 이것과 재고순환 지표가 30개월 보통 이렇잖아요. 30개월. 과거의 재고순환 지표는 36개월이었던 거예요. 36개월이었는데 이게 점점 짧아져서 30개월로 됐다고 얘기했죠. 근데 인드라가 또 얘기했습니다. 재고순환 지표가 이 속도로 하면 언젠간 24개월로 간다. 라고 했고, 이런 어떤 재고순환 지표는 지금 저 채권으로 치면 2년물, 3년물하고 같은 거다. 과거에는 3년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점점 2년물로 가고 있어요. 2년물, 그러니까 3년물 채권하고 2년물 채권이 있는데 3년물, 과거에는 2년물, 3년물이었는데 지금 2년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순환 지표도 24개월로 가고 있고, 채권 금리도 3년에서 2년짜리로 간다. 이게 연동되고 있다. 저는 재고순환 지표하고 이거하고 연관이 있다. 이때 3년, 2년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적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적금을 들었을 때 36개월 적금 있고 24개월 적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즘은 뭐 저축한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과거에 이제 막 금리 높았을 때 경제성장 시대 때는 다들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때 보통 적금이 어땠냐면 3년짜리가 많았어요. 과거에 경제성장 막 시절에는. 근데 이제 근래에는 3년짜리가 거의 사라지고 은행에 가면 2년짜리밖에 없습니다. 2년. 그마저도 뭐 사라지고 뭐 적금 저축, 보장 저축, 뭐 이런 연금형 저축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3년물은 거의 사라지고 2년물 남았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 왜 과거에 은행들은 왜 3년 적금을 들게 했을까? 2년 적금이나 3년 적금. 그건 뭐냐?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인드라의 어떠한 다른 데서 이런 거 비슷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드라가 재고순환 지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재고순환 이 경기 변동 중에서 가장 주기가 짧은 게 재고순환 지표잖아요. 주기가 36개월, 24개월, 30개월이니까 이거에 따라서 적금이 움직인다. 적금이 3년물인 것은 뭐냐면, 자,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재고순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시간 딱 터면 되면,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상시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시해고가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근로자들이 그 다음에 서민들이 혹은 앞으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 희망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 록펠러 가문, 록펠러 1세가 열심히 2년 내지 3년 동안 일해가지고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걸로 사업한다 이거죠. 종잣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적금을 들어서 모은다 이거죠. 그리고 또 사업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36개월 열심히 놀고 일해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대비를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해고가 되면 일단은 이걸로 적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쉬면서 계속 일자리 알아보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계속 일자리 가지면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3년물이 중요했다. 참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래에 들어와서 2년물로 점점 짧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이유냐? 종잣돈 모으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이거죠. 재고순환 지표가 빨라지니까, 경기순환이 빨라지니까 그 리듬에 따라서 3년물에서 2년물로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왜 그러면 3개월이냐? 이제는 저축 드는 적금 드는 사람이 없어요. 인드라 주변에도 그렇고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금 드는 사람이 없어졌다. 인드라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적금 든 게 몇 가지가 되거든요. 요즘 인드라도 적금 안 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적금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미래에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됐다 이거죠. 더 이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경제 지표상의 저축률이라는 게 실제 어떤 개인이 은행에 저축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다. 그럼 저 3개월은 뭐냐? 오늘날에 있어서 3개월은 뭐냐? 그거는 그냥 CD 하루 맡기고 하는 거 CD 그거죠? CD 금리가 현재 실제 금리거든요. 이 CD 금리는 어떻게 움직여요?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한국의 CD 금리입니다. 그럼 이 CD 금리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죠? 말하자면 무슨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CD 금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한국은행 금리 정책으로서 CD 금리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럼 미국 연준의 정책, 미국 연준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의 실제 부동산 금리, 대출 금리를 움직이는, 예금 금리를 움직이는 그런 금리는 CD 금리가 움직이는데, 이 CD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인드라 말이 틀립니까? 아니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미 대출 금리는 다 올랐어. 은행의 시중의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인상하기 전부터 이미 대출 실질 금리는 다 올랐다고요. 예금 금리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할 경우에는 대출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안 줘요. 오직 예금 금리에만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이 연준 정책에 따라서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실질 금리가 내려갔다 하는데 한다 그죠? 그 CD 금리에 따라서 그렇다. 그게 3개월짜리다. 다리트나님 어서 오세요. 아 그래요? 저는 제가 아니까 3년짜리는 별로 없고 2년짜리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래서 이 3개월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미국 연준 정책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미국 연준 정책이 물론 1년에 8번 이렇게 하는데 보통 3개월로 분기마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드라 강조했듯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작전할 때 전 세계 대상으로 가령 한국의 선물 옵션 시장에서 작전을 할 때 100일 작전, 보통 100일 작전이 아니라 60일 작전, 즉 3개월 작전을 한대요. 3개월 작전, 60일선, 60일 이동평균. 이 60일 이동평균선이 어떤 큰 선들의 작전 평균선, 작전 쉽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0일 이동평균. 이게 이제 보통 코스피 그 선물 옵션의 어떤 큰 선들이 이렇게 블랙록, 무슨 JP 모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같은 헤지 펀드들이 보통 생각하는 작전 시작과 작전 종료가 3개월마다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 제가 듣긴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3개월이다. 그래서 지금 3개월이기 때문에, 예, 3월달 말에 전세계 주가가 다소 올랐잖아요. 한국 주식도 좀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이미 1분기에 금리가 인상될 건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예. 2월달에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1, 2월달에 3월달에 실제로 금리를 올렸잖아요. 예. 그래도 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4월달, 5월달에는 4월달 다음 달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3개월로 따지면, 예, 금리가 더 이상 안 오르니까, 예, 그래서 시장이, 예, 좋게 나왔던,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4월달이잖아요. 5월달에 금리 인상된다 라는 겁니다. 그 3개월로 따지면 이제 2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4월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냐, 1, 2월, 3월하고 똑같을 거다 봐야 되는 거죠. 1월달, 2월달 어땠어요? 어려웠죠. 예? 6월달에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들아 얘기했잖아. 지금은, 예? 바닥은 있다. 그런데 이게, 응?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 그런 개념으로 보면, 예? 바닥은 있는데 이게 오르진 않는다. V자 상승은 없다. L자로 쭉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게 어느 정도 한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는 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예, 현 상태거나 좀 더 떨어진 상태, 레벨 다운 상태에서 유지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된다. 이제 그래서 왜 3개월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그리고 인드라 중재 주장하는, 예? 후기 신자유주의론, 채권 기반은 뭐죠? 채권 기반에서 이 채권은 영구 채권, 50년짜리도 아니고 100년짜리 그 이상, 100년 그 이상, 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달이 뜬다. 닉네임, 예, 우바연님.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3개월 채권 수익률 개요가 이렇다. 달은, 예, 이게 이제 인드라 강조하는 게 이게 전체예요. 예, 90년부터 2020년 채권 이렇게 보세요. 예, 이거 선긋기 좋아하시는 분들 경향을 쫙 알 수 있죠. 인드라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전 세계 채권은요, 미국채 보세요. 예? 영국 50년물이든, 예, 미국 30년물이든 10년물이든 뭐 3년물이든 2년물이든 단기 빼고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예? 지난 30년 내내, 50년 내내 1973년 데이비 록펠러가 구형 황제에 오른 이후에, 예, 뭐 이렇게, 예? 파도는 그릴지언정 경향은 뚜렷했다. 뭐냐, 제로금리로 간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죠.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후기 신자의 주의다. 예. 인드라가 강조하는 후기 신자유주론, 예? 채권 기반, 영구 채권 기반, 달러 체제라고 인드라가 강조했습니다. 예. 후기 신자유주 시대로 가는 겁니다. 제로금리로 갑니다. 전 세계 주요,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미 통화사업 되더라도, 예, 한미 통화사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독일이나 일본처럼 제로금리로 갑니다. 유럽은 벌써 제로금리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영국이든 독일이든 일본은 제로금리, 미국도 결국은 제로금리로 갑니다. 네, 가요. 네. 그러면서 쭉 제로금리로 가면서 내가 강조했듯이 양자 산업시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제로금리로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막 금리 막 인상하잖아요. 2.5까지. 근데 정점에 도달했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잖아. 10년물 딱 보니까, 예, 10년물 보니까 미국제 10년물 딱 보니까 정점에 도달했어요 이미. 예, 이 상태 쭉 유지하다가 길어야 1년 6개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현 상태 금리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년 후반부터 벌써 후달리면서, 예, 다시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들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제로 금리 되고 금리 떨어집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불가피하게 다시 양적, 지금 시기는 건 뭐냐,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다시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잠시 휴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빙하기다, 경제 빙하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올릴 수가 없잖아. 계속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잠시 올려줘야지 또 떨어질 구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올릴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선긋기 하면 현재 2.5 10년물 금리가 이제 정점에 도달한 상황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가다가 뭐 금리가 8% 시대고 빚내서 집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버티세요. 버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무슨 수를 내더라도 한 2년만 버티시면 됩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무슨 수를 쓰라도 2년만 버티시면 돼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빚내서 집 산 분들, 신혼부부들, 특히 아이 가진 분들, 아이 신혼 때는 전세 살다가 아이 생기니까 더 이상 전세 살고 싶지 않다, 무리를 해서 집 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인드라만 믿으세요. 2년만 참고 열심히 회사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버티시기 바라고요. 뭐 3개월은 여기 보시면 왜 4월달이 좋았던 이유가, 이게 보세요. 3월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3월 초부터 3월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죠. 채권값은 반대로 오른 거죠.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건 뭐죠?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3개월 금리가 떨어졌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시장 상황이 여유로워진 거죠. 시장 자금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거니까, 시장 유동성이 좋으면 어떻게 되죠? 주식 시장으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뭐 부동산 시장으로 가거나. 그래서 3월 달에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해가 되셨죠? 근데 다시 저 3개월이 이제 4월 달이잖아. 지금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5월 달 때문에.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꽤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채권이 지금 약간 떨어졌는데 4월 달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면에 2년 채권은 어떻죠? 향후 2년 동안 계속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2년물 채권은 계속 오르는 거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0년물이야. 보통 뭐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을 바라본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인드라 9기본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하셔야 되겠네. 인드라만의 9기본론 관점에서 이 10년물은 의미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던 대출금리잖아요. 어떤 거냐. 10년마다 보통 재고순환지표가 제일 짧은 3년짜리라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부동산 경기거든요. 부동산. 그게 18년짜리인가 그래요. 제가 알고 있게 18년. 근데 보통 그냥 10년 내지 18년. 그래서 10년 내지 18년마다 한 번씩 시설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시설 투자 안 하면 그 회사 새롭게 공장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안 해주거나 아파트 이렇게 안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니까 회사는 은행에 돈을 빌릴 수밖에 없죠. 그게 대출금리예요. 10년마다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조정을 주고, 또 10년마다 한 번씩 불황이 왔잖아요.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10년마다 한 번씩. 원래 제가 여기는 18년짜리인데 건설 경기는 대략 그냥 10년마다 맞추자. 그래서 10년이 중요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자, 2년, 3년, 3개월은 그냥 예금금리, 10년 국채는 대출금리, 시설자금 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님 강조하던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정상 구간이에요. 달러 인덱스는 99.5에서 95.5 요 사이는 정상 구간입니다. 인드라 늘 강조하듯이 97.5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2, 아래 2 정상 구간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달부터 다시 달러 인덱스가 오를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2년물 쭉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연준 정책이 향후 2년 동안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이고, 자, 반면에 이게 수십 년 데이터 보세요. 계속 이것도 선거 올 줄 아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하향이잖아. 제로 금리로 가잖아. 미국 부채가. 이거는 연준의 위원들이 무슨 뭐 자기는 어떤 소신이 뭐 제로금리를 제로금리 위험 때문에 안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도 일정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면요 금리가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트남이든 인도네시아든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2년물도 보세요. 쭉 제로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영준 위원도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연준 관계자도 인드라 말을 다 공감할 겁니다. 10년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973년부터 쫙 보면 하향 추세다 이거죠. 이건 볼커의 룰, 1980년대 저 볼커의 룰, 고금리 시대이니까 저때 한번 딱 하고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30년물, 그 다음에 이건 영국 50년, 미국 50년물이 안 나와서 영국 50년물도 다 이렇죠. 영국은 100년 채권도 있고요. 저 영국 채권을 지금은 영국 채권 개념을 50년짜리도 영국 채권으로 포함시키는데 엄밀하게 저는 본다면 저는 50년 채권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도 50년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더라고요. 인드라 얘기에 고무돼서인지. 인드라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 회사,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와 같은 우량 회사들은 100년 채권을 낼 자격이 있잖아요. 100년 채권.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과 같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결코 100년 채권을 낼 수가 없죠. 영구 채권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영구 채권을 100년짜리로 잡아요. 100년으로. 그래서 미국 국채, 일본 국채, 유로 국채, 영국 국채, 그리고 한국 국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삼성전자, 알파벳 이런 데서만 영구채 100년짜리를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구채가 향후 양자 산업 시대에 석유 대신 대체 자원을 그러니까 대체한다. 석유 대신 이 영구채들이 이 석유를 대체하는 겁니다. 채권 기반, 여태까지는 석유 기반이었다면 이제는 채권 기반 달러 체제가 되는 겁니다. 이 채권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뭐 탄소세, 어떤 탄소 펀드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부부 펀드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인드라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죠. 후기 신자유주의론. 인드라가 세계 최초가 많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루브라 폭등했다가 요즘 거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한때 140까지 150까지 얼마냐 159? 158까지 올랐다가 83이면 거의 안정이다. 그러면 푸틴의 승리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어떤 국내 문제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 루브라가 158 정도에서 계속 머물렀다면 푸틴은 곧바로 정권을 내놔야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러시아 시민들이 푸틴을 지지한 것은 옐친과 다르기 때문이다. 옐친의 경제 실패와 다르게 푸틴은 경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재 루블이 저 상황을 유지하는 한
푸틴이 국내에서의 어떤 권력이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브라가 저 상황이 된다면, 물론 저 푸틴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로 준비했죠. 하나는 중국을 통해서 누브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중국을 통한 방식, 무역 방식. 두 번째는 석유나 천연가스를 루블로 결제하는 방식. 세 번째는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 이용하는 방식들인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푸틴의 이 누브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인드라가 볼 때 푸틴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푸틴이 이러한 경제적인 면을 성공적으로 잘 준비했기 때문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국유본이 푸틴의 권력을 현재 연장시켜주고 있다.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국유본은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근데 스위프트 체제가 그래서 푸틴이 벗어난 모양새를 보여줬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전혀 아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인드라밖에 없잖아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유원은 현재 푸틴을 권좌에서 끌어낼 생각이 없어요. 인드라가 어저께 방송에서 강조했어요. 그럼 뭐냐? 푸틴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지금 물색 중이에요. 제가 볼 때는 물밑 작업을 하는 중인데, 근데 그렇게 푸틴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찾고 있는 와중에 푸틴이 중간에서 끌어내려지면, 자칫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원하지 않는 상태로 치닫을 수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 상황이. 그러면은 자칫하면 정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국유본은 다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총론은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면에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시나리오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현재에서 지금 인드라가 분석할 때 국유본은 물밑에서 푸틴을 대체할 인물을 찾고 있다. 그거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는 푸틴이 안정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브라를 안정시키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누브라가 안정화되는 건요, 푸틴의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푸틴이 준비를 잘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국유본은 얼마든지 당장 누브라를 다시 폭등시킬 수도 있어요. 뭐 푸틴이 뭐 루블로 돈 받아?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국유본은 못 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묵인해 주는 거다 이거죠. 마치 북한에 대북 제재하는데 구멍이 송송 뚫렸잖아. 알면서도 국유본이 봐주고 있거든. 대북 제재를 막 말로는 막 하던데, 아니 저렇게 다 막아놨는데 북한은 어떻게 경제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국유본은 묵인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미사일 개발하고 이런데 다 그런 게 되는데 어디서 들어와? 북한이 다 무역하니까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다 국유본이 묵인하고 있다 이거야. 제대로 이렇게 하면 북한 단 하루도 못 버텨요. 마찬가지로 푸틴의 루블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 거래도 국유본이 다 속속들이 다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드라 강조해서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환과 상관없이 어저께 방송에 강조한 게 뭡니까? 푸틴은 끝났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나든, 휴전협정이 되든 안 되든,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뭐 러시아가 이기든 뭐라 상관없어. 차라리 뭐 더 나가서 러시아가 뭐 키예프를 다시 뭐 점령하든 말든 상관없이 푸틴은 끝났다. 이렇게 인드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다만 러시아 내부 사정은 누브라가 안정돼 있고, 푸틴이 문전비 파쇼 정권처럼 언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성공적인 것도 보이고, 국유본이 푸틴이 잠시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 푸틴 언론 여론 지지도가 높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해준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그리고 푸틴과 관련해 중립인 척하면서 푸틴 옹호하는 음모론이 지금 인터넷에 가짜 뉴스가 지금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것 배후에 국유본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가짜 뉴스예요. 절대로 여러분. 푸틴보다 더 나쁜 놈이 누구죠? 인터넷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음모론 펼치는 놈들이 제일 나쁜 놈이라고 했죠. 푸틴이나 맹꽁 씨빠르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늘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악질인 자는 인터넷에서 중립인 척하면서 푸틴 옹호하는 애들이 이런 반미 아베빠 엘리트론 무슨 뭐 글로벌리스트 이렇게 떠드는 음모론자들이 가장 사악한 애들이고, 얘네들이 반쪽 정원보다 더 위험한 애들이고 파시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네들이 푸틴이나 맹꽁 씨빠르보다 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위험한 놈이 맹꽁 씨빠르고 그 다음이 푸틴이다. 이렇게 늘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유가 잠시 비축류 풀어가지고 이런데, 비축류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떨어졌는데 다시 오를 수 있고 언제든. 지금의 모양새는 유가가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형이 비축류 푼다고 그래서 유가가 저렇게 선물 WI 저기 텍사스 저 선물은 골드만삭스가 좌우하잖아요.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가는 석유 텍사스 유는 선물을 움직임은 바이든 형의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 연준 정책이다. 미국 연준이 4월달부터 다시 금리 인상 분위기를 짚을 거 아닙니까? 유가가 약간 침체 모양새를 띠는 거죠. 지난 3월달에 유가가 좀 좋았던 건 러시아 전황 때문이 아니라 4월달에는 금리를 안 올린다는 안심감의 시장의 유동성이 유가 배팅한 거죠. 그 배팅 세력들이 다시 숏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롱이 아니라 숏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유가가 잠시 안정된 거고, 그거를 때 맞춰서 딱 비둘기나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노리고 바이든 형께서 정책 극대화를 위해서 딱 요 타이밍에 맞춰서 비축류를 늘리는 언론 플레이를 하신 거지, 비축류 자체로 유가가 이렇게 국제 유가 선물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형이 비축류 이 뉴스는 하루짜리가 될 수 있고 3일짜리가 3일차나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인드라는 유가 연평균이 $100 미만이길 바랍니다. 전 세계 시민들은 유가 $100 이상에서 못 버텨요. 사회주의 패러미 이렇게 극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 패러미 이후에 경제 위기가 전 세계에 닥치는데, 이 경제 위기에 인플레 공포가 심한데 여기에 유가까지 충격이 겹쳐지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좌익 파시오의 포퓰리즘이 극심해진다. 이 상황을 과연 용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유가는 일시적인 경기 변동성에서 골드만삭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인정되는데, 2022년 연평균 유가는 $100 이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입니다. 이왕이면 $90 선까지 맞춰주면 좋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나 알파벳 마찬가지. 알파벳은 인드라 얘기했죠 지난번에. 엔비디아는 그냥 그 시장 유동성을 반영한 주가라면, 알파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선방하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 샌드박스가 분사했기 때문이다. 그 단기적인 이익이다. 장기적인 손실이지만 물적 분할 때문에, 샌드박스 물적 분할 때문에 알파벳 주식이 단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거다. 수익률이 개선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 시세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비트코인이 3월달에 좋았죠. 하반기에 좋았다가 다시 지금 4월초부터 이렇게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역시 미국 연준 3개월물로 봤을 때 5월 달에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예상 때문에 시장 유동성이 3월 달에 좋았다가 다시 나빠지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전환과 상관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일부 뭐 저번에 그 푸틴이 유가를 높게 받아내기 위해서 비트코인 좀 올려준 건 있죠. 근데 그런 요인은 어떤 계기고요. 중요한 건 유동성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채권물로 봤을 때 지금 투자할 때냐 아니면 매도할 때냐 라고 했을 때 4월달은 투자를 조심하셔야 될 시기다. 5월달에 금리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선반영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4월달에 투자는 쉬어가야 된다. 판세는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무바이오님처럼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시는 엔터주, 박근혜 정부 때는 한전주, 그 다음에 문전비 파시오 정권 시절에는 엔터주, 이런 것처럼 철저하게 공부하고 가지고 가치 투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서는 이 4월달은 투자를 매우 신중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다 던져라!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이크 위슨 그 친구가 3월달에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 이거 시장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얘기하면 사도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다시 팔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마이클 위슨 상시적 비관론자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때는 모건 스탠리 얘기를 참고 삼아야 한다. 인드란 골드만삭스는 아직 주식 살 때다. 모건 스탠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드라가 이렇게 모건 스탠리 대 JP 모건 대 이 골드만삭스 이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한국의 이제 기자들도 점점 인드라를 닮아간다 말이에요.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반대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냥 중구방구로 대도 않는 그 삼류 증권사하고 골드만삭스, 삼류 증권사와 뭐 모건 스탠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좀 틀이 잡혀서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3대 투자은행 딱 이렇게 딱 제시하니까 이제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긍정을 얘기하고 모건 스탠리는 부정을 얘기하는데 4월달 리포트에서 인들은 일단은 모건 스탠리 편을 들겠다. 왜냐? 5월달에 금리 인상하니까 연준에서 3개월 채권금리가 다시 지금은 떨어졌지만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에 신중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퍼님 어서오세요. 그렇죠. 이거 사이퍼님 샌드박스 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없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시면. 근데 이제 인적으로 연결돼 있죠. 투자를 더 받아내기, 샌드박스 투자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 구글이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적 분할한 거죠, 말하자면.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차피 구글이 샌드박스 지분 없다고 그래서 샌드박스가 구글하고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는 전혀 아니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 얘기, 골드만삭스와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시혜정신님 먹고 살기 증가 해체론,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신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을 한다는 거, 엄밀하게 해서 인드라가 볼 때 말을 제대로 한다는 거, 고양이처럼 야옹, 말 대화하는 거잖아. 돌고래도 양 이렇게 하는 거, 그것과 구분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를 구사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화폐의 시작과 동시에 됐다.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지. 구석기 시대 인간이 말하는 것과 신석기 시대의 그 수메르 시대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인간이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석기 인간들의 일부는 동굴에 그림을 그렸잖아. 이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미 문법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예. 거기에는 문자가 없지만 그림 자체가 저는 문자라고 봐요. 이미 그 소수의 인류는 구석기인이랄지라도 예. 뭔가 깨달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먹고 살림과 해체론 잘 읽었는데 신이 먼저 인간에게 이 얘기 생략할게요. 하여튼 간에 시대형님이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 얘기하면 1시간 넘어가니까 지금 12시 넘어가니까 생략할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시대형님. 그 다음에 우리 신인규 선생 용산이전 좋아요. 근데 이건 내일 방송할게요. 내일은 안하고 내일 쉴게요. 내일은 쉬고요. 봐서 만약에 내일 시간 나면 저녁에 손님 없으면 내일 11시에 손님이 끊기면 11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요일날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경제 얘기만 순수하게 12시에 끝낸다고 했으니까 내일 주무셔야죠. 내일 직장 나가셔야 되니까. 각구도님 그래도 4월에 개인들 배당금 입금되니까 개미들 곱창까지 털어먹으려고 코스닥 작전 주는 중동할 듯.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요즘 코스닥도 다들 지금 뭐죠? 하잖아요. 코스닥도 프로그램 하잖아요. 프로그램이 움직이니까 알 수 없죠. 코스닥은. 그리고 코스닥은 인들아 얘기했지만 강제 코스피는 글로벌 작전 세력이 움직이는 데고 뭐 JP모건이나 안넥 같은 거 하듯이 JP모건이 단타 치는 JP모건, 모건스탠리, 블랙록 이런 큰 손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큰 시장이고 여기는 한국의 명동 사채 쩐주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코스닥 시장은 문좀비 파시오 정권에게 엉겨붙은 한국의 명동 사채 쩐주 작전세력에서 쩐주 이런 애들이 코스닥을 다 한 개씩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후순위에 외국인들이 먹을 거를 다 코스닥까지 다 먹을 수 있지만 외국인이 일부러 좀 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주 같은 경우는 외국 무슨 JP모건 이런 명의로 들어오더라도 걔들은 검은 머리일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4월 달에는 그건 뭐 이렇게 우리 주식하지 말라 그러면 내 또 주식이 폭등할 수도 있죠. 인드라 이렇게 인간지표니까. 무바이오님 같은 실력 있는 천재개미들만 열심히 하시고 인드라 말에 상관없이 천재개미들은 4월에도 수익을 내시겠죠. 그러나 나머지 항상 코스피가 올라갈 때도 손해보시는 대다수 90%의 개미들은 신중할 때다. 투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오늘 방송 핵심은 다 잊으셔도 김소영 경제책사 영구적 한미통화수합 영구적 한미통화수합 상시적 한미통화수합은 한미혈명으로 가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소영 경제특사가 이걸 해낸다면 업적면에서 신현성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맞으세요.